통신 기술이 왜 중요할까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온라인에 하는 걸 봐도 디지털 기술, 그중에서도 통신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와 사회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스탑되고 피해가 더 막중했을 거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나 이런 기술은 어떤 자동화의 기술, 생산성의 기술을 넘어서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런 때는 안전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의 통신기술이 인류 역사 또는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미래를 지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이제 학부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공부한 분도 많고 우리 IT 경영 분들은 워낙 또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펀더멘탈들 베이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의미를 또는 프린시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한 비즈니스들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도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게 크게 세 가지 모듈로 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류 역사상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그 중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인류 역사상 1인당 국민 소득의 모습입니다. 2000년에 지금 한 7,000불, 그거보다 이제 지금은 한 9,000불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절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류 역사. 인간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원숭이하고 분리된 직립원인은 600만에서 800만 년 전에 분리된 것으로 있는데 그 600만 년 동안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 $0에서 변함이 없다가 1800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만불이 못 미치는 아주 급격한 변화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대한민국은 이거보다 한 3배쯤 전 세계 평균보다 3배쯤 잘 사는 나라 3만 불 국가 3만 PPP 베이스로 3만 6천 불 국가니까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getminder.org에 가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나라의 소득하고 그 다음에 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1800년서부터 거의 해방 당시까지는 소득이 거의 못 늘고 이렇게 수명만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1900년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가 60년대 경제 개발하면서 급격하게 선진국 대교로 올라간 걸 애니메이션으로 신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바로 이 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혁명 그 역사 때문에 다른 선진국보다 한 200년 늦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유한 나라가 돼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싶으시면 이 getminder.org에 들어가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의 요점은 인간의 문명사를 기술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 인간의 시빌리제이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거래, 상거래와 기술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 대가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아주 통찰력 있는 명언을 남겼는데, First we build the tools.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을 처음 만들지만 연장은 우리를 또 빌드한다, 우리를 만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만든 기구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에 매여서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다 바꾸고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생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와서 그게 광범위하게 채택하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한 영향으로 사회 전반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자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데서 바로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냐를 보는 건데요. 우리를 바꾸는 데는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건 당연히 기술에 의해서 바뀌죠. 또 하나는 우리의 몸과 생각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지오 테크놀로지컬 에볼루션, 그러니까 기술과 생체의 공진화라는 개념으로 그 시카고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명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2007년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연장은 뭐냐면 마우스예요. 마우스, 그죠? 예. 그리고 그 마우스하고 비슷한 걸로 인류가 무려 180만 전에 많이 썼던 도끼를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일부는 그 스마트폰을 반려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반려동물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들을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반려기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배우자보다도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붙어 있는 기술이 스마트폰이 된 거죠. 이게 보시면 놀랍게도 이 돌도끼하고 마우스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술을 보면 그 사이 인간이 어떻게 변화했고 진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마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여러 대답을 하실 건데요. 돌도끼는 보면 원부 재료가 하나죠. 예, 그냥 돌을 쪼아서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마우스 속에는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있죠. 뜯어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PCB도 들어있고 배터리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고 용수철도 있고 건전지도 있고 수없이 많죠. 저 돌도끼는 아마 한 사람이 만들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저 마우스는 우리 손까지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협업에 의해서, 협업과 분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게 플라스틱은 원부 자재는 정유회사에서 받아서 그걸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저 모양을 만들려면 금형회사도 있어야 되고 사출회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배터리 만들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죠. 저 석유를 파서 우리나라의 정유회사까지 가져오는 데는 거대한 유조선이 사용되고 있었을 거고, 그 유조선을 만드는 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 정유회사에서부터 플라스틱 회사까지 또 정유회사에서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가져갈 때는 뭐 트럭이 동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트럭 만드는 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죠. 그래서 그 우리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국보론에서 인간이 풍요롭게 생산성을 올리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업이죠.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발달해 왔다는 것이 이 돌도끼와 마우스 사이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돌도끼는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그 근력을, 우리 근육의 힘을
확장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마우스는 우리의 브레인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얼마나 물리적인 산업에서 또는 생산에서 지식사회로 전환됐는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우스 이후에 우리는 지금 마우스 없는 스마트폰, 스마트 IT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얼마나 이 기술에 의해서 발전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 분류할 건가를 보면 거시경제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우리가 밥벌이를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한 4개 정도의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보시면 IBM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래프인데요. 첫 한 200만 년 동안 또는 300만 년 동안 600만 년 동안 지금부터 10,000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인류는 수렵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만 년 전서부터 부분적인 농경이 시작되다가 10,000년쯤부터 우리 인류가 이 농경 사회로 돌변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였죠. 그래서 수렵을 하다가 집에 정착을 하는 농경 사회로 해서 10,000년 가까이는 농경 사회였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19세기 1800년까지만 해도 전체 인류의 85%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산업개발하기 전까지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했던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서부터 산업혁명이 돼서 지금 초기에 1차 산업혁명,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산업혁명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한 60년대서부터 IT가 비즈니스에서 쓰여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길게 보면 한 6, 70년 이때부터 정보기화 시대 또는 서비스 산업의 시대, 지식 산업의 시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나 또는 농경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밖에 안 되고 80%가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를 보면 크게 한 4단계의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우리 인류 역사상 벌어졌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300년이 가장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에 아주 빠른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흥미로운 익사이트한 시절에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계별로 어떤 기술들이 오늘날의 인간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는 이제 수렵생활, 이게 인간의 문명의 여명기였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로 이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올라가는 이런 변화를 겪었던 것이 바로 이제 수렵 시대인데요. 왜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을까를 인류 사회학자들이 많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하나는 우리가 손을 가지고 있고 손재주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 손재주라는 건 뭘 뜻하냐면 연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 속에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어떤 동물도 문명이라고 하는 시빌리제이션이라는 걸 만들지 못했는데
지구상에 현재까지 인간만이 유일한 시빌리제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명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점차 높일 수 있는 플랫폼, 그게 이제 우리가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재주가 있어야 돼서 연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손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앞발이 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손을 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그냥 앞발이 펴진 정도가 아니라 연장을 만드는 아주 좋은 손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하고 평형이 아니라 옆으로 삐쳐나와 있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집게를 잘 집게 하기 위한 거고, 옆으로만 뻗친 게 아니라 각도도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하고 이렇게 그 각도가 같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집게를 정교하게 집을 수 있게끔 하면서 진화한 손의 모습이죠. 직립보행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적어놨는데 오늘 뭐 생물학이 아니니까 그 점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뭐 열대지방에서 햇빛을 받는 면적, 거기다 털도 없고 이런 것들이 발열이 쉬워가지고 이 체온을 조절하는데 좋다. 그다음에 이제 서수면 멀리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다른 동물에 보기에 훨씬 커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높은 걸 잘 딸 수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도 숨을 계속 쉴 수 있으니까 물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이제 우리하고 비견해서 보면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드는데 손도 많잖아요. 근데 운명을 못 만드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고, 바다에 사는 동물 중에 돌고래가 뭐 IQ가 한 80 정도 되는 정도로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문명을 못 만드는 거는 돌고래는 손이 없어서 아무 연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은 결국 손재주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류가 다른 동물하고 달리 이렇게 오늘날 문명을 갖고 있는 지배적인 동물이 됐을 때 이 수렵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였을까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하나의 컨셉을 여기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General Purpose Technology, 그래서 GPT라고 합니다. 범용성 있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기술이 인류 사회를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용성 있는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불을 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은 자연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겁을 내지 않고 집으로 끌어들여서 불을 통제하는 기술을 터득을 한 거죠.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불은 무서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불을 가져옴으로써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이 불의 인류 문명의 시작이 불로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The Fire That Ignited the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점화한 불,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큰 변화를 우리가 불을 사용하면서 썼습니다. 우선 이 불이 왜 GPT냐,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불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난방, 조명, 이렇게 쓰이죠, 불이. 그 다음에 뭐 도자기를 굽고 이러니까 어떤 그것도 쓰고요. 맹수가 들어오거나 전쟁을 하면 화공을 하죠. 그래서 전쟁의 기술로도 쓰이고, 또 뭐 밭을 일구고 그럴 때 불을 질러 가지고 털을 쉽게 닦으니까, 그리고 벽돌을 만들고 이러니까 공업용으로도 쓰고 건축용 기술로도 쓰이고,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죠. 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불을 활용한 것 중에 정말 신기한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요리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 요리를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생겼냐를 생각해 보면요.
우선 음식이 훨씬 맛있어져요. 생거보다 요리를 하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대상이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 같은 거를 날거로 먹으면 속이 쓰려서 많이 못 먹거든요. 예, 그런데 익혀서 먹으니까 육해공군 따지지 않고 익히면 대부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 나쁜 병균들을 다 죽이고 또 오래 저장하는 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대상을 확 넓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수렵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수렵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인근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이 내려주는 식품을 이렇게 찾아서 수집을 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씨족이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씨족이 분리가 돼서 딴 데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다시 다른 씨족으로 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주할 땅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주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을 썼기 때문에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한 현생 인류가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아시아를 통해서 아메리카로 이렇게 다 이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수많은 먹을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확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를 해서 글로벌 애니멀이 되는데 이 먹을 거를 확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리를 해서 먹으면 이 섭취되는 열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가 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그 케냐에 관광을 갔을 때 마사이 부족의 청년들이, 여러분 정글의 법칙에서 하는 맨날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뭐 이렇게 우리 현대 문명을 가져가서 불 피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 하나도 없이 이 막대기를 부벼서 마찰력으로 불 피우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가면 마사이 부족이 보여주는 게 뭐 자기네 춤 공연하고 그 다음에 이 공연이라는 게 불 피우는 거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저 불 피우는데 뭐 청년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막 그 부벼대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이 얼마나 중요했던 걸 아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얼마나 지금 머리가 커졌냐 하는 거 보면요. 이게 이제 50만 년이고 100만 년이고 200만 년인데 200만 년에서 100만 년 사이에 이렇게 쭉 오다가 200만 년 지나고 나서 100만 년 200만 년 지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요. 이때가 인간이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농경은 10,00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농경 이전에 이미 수렵 생활을 할 때 인류가 불을 써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였을까를 보면 한 190만 년 전 뭐 이렇게로 추정이 됩니다. 이 유적을 봐가지고 화덕 같은 게 발견되는 거는 뭐 한 60만 년 전, 90만 년 전 건데 그 화덕만 보고는 요리해 먹었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갑자기 인간이 이가 작아지고 턱이 작아지는 변화가 언제 생겼냐면 그게 이제 한 190만 년 전에 그때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그때 요리를 해 먹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테메우스가 이 신들만이 쓰던 불을 인간한테 갖다 줘서 인간을 사랑했던 신이죠. 그래서 그 신들이 노해서 프로테메우스를 절벽에다가 묶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 철로 된 독수리가 와서 간을 계속 파먹고, 그 당시에는 영혼이 간에 깃들여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파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불이 인류의 역사에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우리가 큰 브레인을 갖게 됐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요. 이 어떤 음식을 날거로 먹었을 때 하고 익혀서 먹었을 때 열량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날거로 보면 가지고 있는 열량의 32%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쪄서 먹으면 98%가 흡수가 되고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파란 우리는 이제 노란 바나나만 보시는데 그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하면 저기 혹시 저처럼 정글의 법칙 잘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구워 먹는 바나나 있어요. 그린 바나나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 바나나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 생거로 먹으면 47%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99%가 흡수가 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날거로 먹었을 때 비해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 열량이 크게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게 계란이에요. 계란을 날거로 드시면요, 그 아주 부드럽잖아요. 계란은 엄청 부드러운 건데도 그 열량의 40%밖에 흡수가 안 되는 반면에 그거 쪄서 드실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흡수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열량이 확 늘어났고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한 가지의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날거로 먹는 짐승들은요, 그 소화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점심 먹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같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상당히 졸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안에 소화 장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곤을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리를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게 뭐냐면 그 externalization of digestion system, 소화의 외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거의 소화를 해서 집어넣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턱도 작아지고 이빨도 작아지고 소화기관도 작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하는 데 쓰는 열량이 워낙 작아진 거죠. 그리고 밥 먹는 데 쓰는 시간도 워낙 짧습니다. 그러니까 섭취된 열량은 2배로 늘어났는데 소화하는 데 쓰는 열량이 또 줄어들었으니까 그 네트로 잉여 열량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왕성히 쓰는 기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뇌라고 하는 거죠. 뇌가 얼마나 많은 열량을 쓰냐 하면 그 성장 단계에 있을 때, 어린애들이 성장 단계에 있을 때는 섭취된 열량의 50% 이상을 뇌가 다 산소와 영양을 거기서 쓰고요. 우리처럼 성인이 됐을 때도 20%에서 30% 정도를 뇌가 씁니다. 그래서 뇌는 전체 신체 크기의 5%도 안 되는 부피지만 그 열량을 쓰는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엔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뇌가 커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많아지고 소화하는 열량이 줄었기 때문에 뇌가 큰 짐승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는 인간 그 유인원의 동물들의 그 신체의 크기를 로그로 써서 상대적 크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하루 중에 식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가 크면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쓰는 시간이 많아지죠, 식사에.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인원 중에 상당히 큰 쪽에 속하는데 밥 먹는데 쓰는 시간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침팬지의 활동 시간의 48%는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데 쓰고 있는데 인간은 4.7%밖에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고, 그래서 연장을 또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어드밴티지도 무지 큰 동물이 됐으니까 요리를 해먹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바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린 걸 다시 보여주시면 바로 이 100만 년에서 200만 년 이때가 변곡점이 돼서 브레인 사이즈가 확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할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퍼베이시브니스, 그래서 많은 인류 전체가 쓰는 기술이 돼야 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기술.
그 정의에 우리 불이 맞다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점점점 좋아지고 사용하기 편리해지고 있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한 가지가 다른 혁신을 마구 만들어낸다는 거죠. 2차, 3차 효과로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프로세스나 이런 이노베이션을 많이 한다는 거죠. 불은 도자기를 만들어냈고 청동 기술을 만들어냈고 철기를 만들어내죠. 불이 없으면 불가능했으니까요. 벽돌을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문명적 요소에 새로운 혁신을 마구 만들어냈다. 이런 면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범용 기술이고 이런 기술이 새로 나오면 세상이 이제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인간이 통제하던 시절에는 우리는 그냥 one of many animals죠. 그냥 우리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동물이었고, 사자가 무서운 동물이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은 그 어떤 동물도 무서워하지 않는 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불을 통제하기 이전의 인류하고 이후의 인류는 전혀 다른 인류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커진 브레인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머리가 좋아져서 이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유랄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의 책에 보면 바로 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이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발명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인지혁명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 계약으로 만들어진 추상적인 컨셉인데 헌법이 있는 사회가 만들면서 사회가 얼마나 법치에 의해서 폭력이 없고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니까 대표적인 게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회사는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죠. 이거는 abstract한 개념으로 자본이 모여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법률적인 권한을 갖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었는데 우린 회사라고 하는 실체를 그것 때문에 그 추상적 개념이 만들어 놓은 그 실체를 이제는 진짜 물리적인 현실이 돼서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어떻게 해서 그 인간이 갖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지혁명을 또 그 신체적 변화에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영어로는 그 원제목, 그 성과, 권력과 뭐 이렇게 문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의사가 쓴 책인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텔리전스를 갖게 됐을까?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논리적 추상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뭐냐면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늘날 같이 바이러스가 퍼졌으면 신이 노해서 그랬거나 악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흑사병이 돌고 그랬을 때 성당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는 바람에 다 그 병균이 전염병이 더 빨리 퍼져서 그 같은데 800만이던 인구가 300만으로 줄어들 만큼 그 해당 유러시아에 흑사병이 퍼졌던 그 시절에는 인구의 50%가 다 죽는 정도의 무서운 병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어떤 바이러스, 어떤 박테리아가 일으킨다는 걸 아니까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어떻게 사람들로 접촉으로부터 격리시킬 걸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죠. 근데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떤 사건의 선후관계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그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후관계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바로 시간에 대한 이해죠. 그럼 인간이 언제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한 7, 8만 년 전에 비로소 획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벽화를, 우리 원시인들이 그 벽화를 그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현생 인류 크로마뇽인보다 앞서서 살고 있었던 우리 조상 중에 일부가 네안데르탈인인데, 이 네안데르탈인들이 그 시간 컨셉을 터득했을 거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냐면 한 7만 년 전입니다. 근데 7만 년 전 정도에 왜 터득했다고 믿냐면, 그때부터 매장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묻는 것도 아니고 막 꽃 같은 것들 넣고 묻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영혼이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나타나면,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왜 매장을 하게 됐냐라고 하는 추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시간의 개념이 있어서 쭉 가다 보면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이제 공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믿게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거고, 그것이 매장문화, 종교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 7, 8만 년 전에 인간이 현생 인류보다도 그 이전에 네안데르탈인 시절에 동굴벽화를 그렸고, 또 이 매장 문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쯤 우리가 시간에 대한 컨셉을 터득하지 않았을까.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의 컨셉을 터득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 지나 사피엔스에서 하는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유실하잖아요. 그래서 원시시대는 그게 되게 두려운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다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피냄새가 나면 동물들이 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를 쏟는다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그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쏟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성의 그 주기가 달의 주기하고 일치를 해요. 다른 어떤 유인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자기 몸에 보름달에 자기가 피를 많이 쏟았는데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요. 밤에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데 하늘의 달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달의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자기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 걸 예측을 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여성이 먼저 아마 신체적 변화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터득해서 남자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이 문명에 시작하는 원시적인 시간의 컨셉을 발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인지혁명이 그 직립보행을 하면서 나타난 신체적 변화하고 겹쳐지면서 그런 인지혁명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재미난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거를 가지고 직립보행과 문명의 관계를 아까 연장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네안데르탈하고 크로마뇽인의 유골이에요. 근데 큰 차이를 두 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다리의 각도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으로 각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현생 인류는 훨씬 똑바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골반의 크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침팬지의 그 엄마의 산도, 아기가 나오는 통로의 크기하고 이 침팬지 아기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산도가 훨씬 크니까 아기 낳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 직립을 하면서 인간은 유일하게
이 차렷을 할 수 있는 동물로 진화했어요. 이게 차렷이 뭐냐면 왼발하고 오른발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안데르탈만 해도 아까 저렇게 되면 다리 위쪽 부분은 붙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 현생 인류는 똑바로 되게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골반이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있는 포유동물이 섰다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 차렷을 못 합니다. 그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몸통이 크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골반이 모여들어서, 왜 모여들었냐면, 이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무게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리 뛰는 데서 훨씬 불리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빨리 도망가지 못하니까, 인간이 생존하는데 불리했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모여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현생 인류의 가장, 최초의 현생 인류로 하는 루시라고 하는 건데, 루시는 이 산도하고 아기의 크기가 비슷한 반면에 현생 인류는 산도에 비해서 머리가 훨씬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직립보행을 하는 바람에 산도가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아기 낳는 게 가장 어려운, 힘든,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아기 낳기 힘들어지니까 머리가 커졌기, 어떻게 진화했냐면, 바로 일찍 머리가 크기 전에 애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포유동물보다 미숙아를 낳아요, 인간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가 한 15년 사는데 11개월 만에 송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은 한 60살 사는데 10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그 정도의 성숙도 때 태어나려면 몇 살에 태어나냐까 보면은 한 29개월에서 40개월. 그러니까 3살에서 5살쯤에 태어나야 정상적인 포유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 혼자 낳자마자 말도 하고 뛰어다니겠죠. 5살에 태어나면.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나오면 엄마가 다 죽으니까 10개월 만에 나니까 애가 아니라 핏덩어리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바꿨냐 하면, 우리가 다른 포유동물하고 달리, 엄마가 애 양육을 다 전담하고 수컷들은 그냥 정자만 주고 도망가지 않고, 인간은 바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미숙아를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엄마 혼자 기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애를 기르는 데는 엄마 아빠 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 막 이렇게 도와서 기르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숙아를 낳게 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커졌고, 음식을 요리해 먹으면서 머리가 커졌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산도가 좁아진 반면에, 그래서 미숙아를 낳아야 되고, 미숙아 난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을, 포유동물 중에서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계속 같이 사는 가정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고요. 그거보다 더 큰 역할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180만 년 전에 인류 조상의 할아버지 유골인데, 보시면 이미 이 턱뼈가, 이 치아가 다 없고 잇몸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동물, 포유동물은 이런 화석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식량을 쟁취할 능력이 상실되면 그 전에 죽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잇몸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살았냐면 후손들이 먹을 걸 나눠준 거죠. 그럼 후손들이 왜 나눠줬냐? 바로 그 후손들이 오랫동안 미숙아로 엄마 또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거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그리고 서로 돕는 거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자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냥 요즘 용어로 하면 효를 배우면서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젖을 먹으면서 양육됐는데, 그러면서 조상이 나를 오랫동안 보살폈기 때문에 나도 조상을 보살피는 거에 대한 의존성을 서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간만이 경제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호모 이코노코스라고 합니다. 왜 교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협업과 분업이 중요한가를 보시면 이게 보시면 자 원신 AB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 따는데 3시간 걸리고 생선 한 마리 잡는데 4시간 걸려요. B는 5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자연적인 다른 동물 같으면 A는 만약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먹으려면 사과하고 생선을 꼭 먹어야 된다면 7시간 일을 해야 되고 B는 9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거를 서로 나눠서 하자. 그럼 A는 사과 따는 게 생선 잡는 것보다 효율적이니까 사과를 2개 따고 B는 보니까 2개 중에 다 이만큼보다는 못하는데 내가 하는 일 중에는 생선 잡는 게 더 쉬우니까 생선을 2마리 잡았자. 그래서 교환을 하면 하루 저녁 후에 똑같이 사과 하나, 생선 1마리가 생기는데 일한 시간은 서로 1시간씩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거래에서 오는 이점이 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A가 사과만 따고 B는 생선만 잡는 어부가 되는 거를 우리는 그걸 이제 전문화한다고 그러는 거죠. 전문화가 되면 전문화하고 교환을 하면 서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교환을 다른 동물은 안 해요. 왜 못하냐면 모르는 상대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영역 표시를 하고 나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해요. 그냥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거에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공포를 벗어나서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까 이미 태어나면서 조상하고 나하고의 서로 돕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화하면 한 가지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생선 잡는 사람이 낚시로 잡고 사과 따는 사람이 사과를 막 따다가 어떻게 생선을 한꺼번에 많이 잡을까? 또는 사과를 한꺼번에 쉽게 딸 수 있을까를 한 가지만 하면 전문화가 되면 훨씬 고민을 깊게 하고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낚시 대신 그물을 발명했더니 한꺼번에 많이 잡더라. 그 다음에 사과를 따는데 바로 이 사다리를 발명을 하면 올라가서 따는데 쉽더라. 그러면 갑자기 생선과 사과가 교환되는 경제에서 이제 어부는 조금 필요한데 대신 그물 만드는 기술자가 생기겠죠. 사과 따는 과수원 주인은 적지만 사다리 만드는 직업이 생겨서 이제는 물고기와 사과와 그물하고 사다리가 교환되는 4가지가 되고요. 그럼 또 그물 만드는 사람들은 그물을 어떻게 더 탄탄하고 가볍고 빨리 만드는가 해서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내고 사다리 만드는 사람은 이게 나무로 만들다가 이걸 못을 박으니까 훨씬 좋다 그러면 못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은 이전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수만 가지의 직종이 있는 전문화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인간이 다른 짐승의 다른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는 언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언어를 발명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쉬우니까 신뢰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인지혁명의 새로운 수단이 하나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렵 생활을 할 때 남자들은 사냥을 떠나고 집에는 이렇게 노약자하고 여성들, 어린이만 있는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비폭력적입니다. 자녀를 기르려면 이렇게 사나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다 보니까 신뢰가 생겨서 남편들이 싸우지 않게끔 내 친구의 남편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서 여성들이 신뢰를 사회에 만들었다 이런 사회학적인 연구 또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역할 분담 그래서 남성이 없는 동네
그것이 신뢰를 만들었고 또 세대 간에도 서로 돕는 거에 의존성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생물학적으로도 불신을 극복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동물이다, 이런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섹션의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었기 때문에 훨씬 큰 브레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불 때문에 다양한 먹을 것 때문에 5대양 6대조를 다 옮겨갈 수 있는 글로벌한 애니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커지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출산의 그 산도가 좁아진 거에 대한 대응으로 미숙아를 낳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힘을 합쳐서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암컷 수컷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영속적인 릴레이션십으로 그 경제 공동체인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이 얼마나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졌던 아주 놀라운 문명이었는가, 불에 대한 통제력이 인간을 동물로부터 어떻게 변신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원을, 첫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어떤 기술이, 이제 보시면 불이, 우리의 신체는 큰 브레인, 그 다음에 미숙아에 대한 탄생, 그걸 만들었고,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또는 종족이라고 하는 트라이브라고 하는 사회적 조직을 만들고, 이때는 얼마나 식량을 제일 채취하기에 쉬운 지역에 사느냐, 그리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얼마나 쉬운 땅에 정착하느냐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경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공진화하고 있어서 생물과 사회적인 기술, 이 기술과 우리 생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진화가 서로 맞물려서 인간이 진화해 왔는데, 우리 첫 인간의 문명의 첫 역사, 그 수렵상을 헌터 게더러 시대에는 불이 그거를 만들었던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에서 우리의 현생 인류를 빚어냈다. 그래서 그 불을 통제하는 건 인간이 지혜롭게 찾아냈던 지혜죠. 그렇지만 그 불이 우리 몸을 만들고 변화시켰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다른 인간이 됐다는 것을 봐서, 아까 시작할 때 맥루한이 얘기했던 인간의 연장을 만들고 그 연장이 우리를 다시 빚어낸다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수렵 생활에서 불이라고 하는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농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